7월 19일 밤인데요.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합류를 했습니다. 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의 선동은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저급하고 유치한 무슨 그런 그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대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차분하게 얘기하시면 뭐 의혹이 해소되는 거 아닙니까? 김유경 의원의 술집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는 발언입니다. 전혀 사과를 하지 않는 이 김유경 의원의 그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윤리의 징계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영상 구성으로 보셨습니다만 이 정치권 공방으로 격화되는 이른바 이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의 작심 발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욱 정치연구소 민희소장,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출제 바로 보시죠. 네, 이른바 이 심야 술자리 의혹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저질 가짜뉴스에 올인하듯이 모든 걸 걸고 있는 게 안타깝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한 장관의 지금 대응, 사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 어떻게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면 듣겠습니까? 그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요. 그 김의겸 의원이 그 전에 그 뉴욕 출장 갔을 때 왜 코인 수사 막 얘기하면서 그 직을 걸고 해라 막 그랬잖아요, 먼저. 네네. 이제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이번에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너무나 모욕적이고 본인의 명예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김의겸 의원한테 그때는 이제 개인 국회의원 입장에서 개인 대 개인에서 어떻게 보면 말을 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직을 걸고 얘기하셔라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김의겸 의원의 이 잘못된 거를 사실 민주당 당 지도부는 받으면 안 되거든요. 보통의 상식적이라면. 근데 민주당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그거를 녹취를 최고위원회의에서 틀지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 장관 이 술자리 TF를 만들어요 또. 그렇습니다. 예, 이런 방식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지도부 전체가 걸어야 됩니다. TF는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아니 이제 만들려고 네, 맞아요. 예상했다, TF를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가짜 뉴스가 이제 조만간 수사에 의해서 가짜라고 판명이 나는 순간에는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가 전부 다 이제 사퇴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게 아닌지.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을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관욱 교수가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그것을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나오는 요 지점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근거를 좀 발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민주당에서? 들어요. 민주당. 그러니까 저는 그 시작이 녹취록이잖아요. 근데 녹취록을 보면 그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 첼리스트가 자기의 이제 남자친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생소한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세창이라는 분은 사실은 보통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첼리스트라는 사람 입에서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장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세창한테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진위는 사실 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계좌를 열어서 사실상 동의를 얻어가지고 200만 원이 입금이 됐는지 그것만 좀 확인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술집을 갔느냐 안 갔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지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컨대 개인이나 어떤 뭐 기업의 어떤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 로펌의 변호사들하고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매우 적절하지 못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김의겸 의원은 확인을 해보고자 그러니까 처음 문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정도의 어떤 제보 그리고 예. 이세창 전 의원이죠. 이분하고도의 어떤 통화가 본인은 이제 사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네네. 더 탐사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모임에 인정하는 그런 문구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보겠다 뭐 그런 예.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핵심은 지금 김관학 교수께서는 그 첼리스트가 말한 그 녹취, 남자친구가 따는 그 녹취에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시는데 예. 거기에 대한 평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변호사와 함께 했다면 우리 김관옥 교수님 그래도 진보를 대표하는 지식인 중에 한 분인데 진짜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솔직히? 저는 민주당 지도부,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은 이미 한동훈 장관이 그런데 갈 리가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김현장에 물어보면 되고 법무부에 물어보면 되고 대통령실에 물어보면 되고 그 첼로 연주했다는 여자분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예. 하나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확인하면 아닌 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은 안 하고 공격만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김현장에 물어봤어요. 안타깝고 직접?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타깝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법무부는 물어볼 필요도 없죠. 한 장관이 뭐 직을 건다고 그랬으니까. 예. 대통령실에도 물어봤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첼로 연주하신 분들 기자들이 지금 벌써 취재 시작했습니다. 예. 전화를 안 받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장소로 될 수밖에 없는 카페 몇 군데 있어요. 그 여성분이 일했던 카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인이 일하는 카페가 있어요. 예. 기자들이 지금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변호사 30명에 그다음에 뭐 대통령, 법무부 장관 또 그 경호원도 와야 되잖아요. 50명 들어가고 예. 그런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그 장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터무니없고 황당한 주장을 알면서도 하느냐? 첫째,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분산을 좀 시켜야 되겠다. 우리 벌써 이거 첫 번째 주제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든 그 한동훈 장관 괴롭혀 보겠다. 윤석열 장관 비난해 보겠다. 이 의도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고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들 지도부, 예. 그다음에 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반대로 그래도 그 당 지도부는 아닌 의원들이나 지금 민주당 분들은 그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발언을 내는데 예. 지금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중에 허위로 드러나도 상관없어. 우리 지지자들은 무조건 우리 지지할 거야.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견해와 좀 분석을 주셨다는 점 저희가 지적을 드리고요. 예.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뭐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네. 예. 김용판 의원이 국감장에서 조폭의 자금 사진을 갖다 놓고 이것이 사실상 이재명 당시 이제 지사죠. 네. 의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이도훈 위원님께서 그거 한번 좀 알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 제기가 되면 사실은 김용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이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나는 몰라라. 이게 뭐 정확하지 않으니 난 못한다. 그래서 면책특권을 주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국회의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데 그 자체를 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국회의원 역할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해소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사실상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여기서 뭐 누군가가 부인하면 이건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다 본인 말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확인한 부분이 지금 이쪽에서 밝혀라는 거고 그 국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쪽에서는 그거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발표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터졌다면 그러면 지금 등장인물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한동훈 장관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국힘의 모 의원이 만약에 국회에서 이걸 질문을 했다면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힘 의원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걸 질문 못했을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러면 첫 번째 저는 다른 거 차치하고 아무튼 이 그 녹취의 주인공 이걸 얘기한 사람은 그 여성이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여성한테는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아요? 나, 이거 그러니까. 말한 거 다 사실이냐? 이걸 안 했어요. 뭐 했는데 뭐 연락이 안 됐다? 그러면 연락 될 때까지 하지 말았어야죠. 질문을 하지 말았어야죠. 예,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 그 술집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상식적으로 청담동에 고급 바라는데 고급 술집이라는데 한 5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고급 술집이 있나요? 식당도 요즘 찾기 어려워요. 거의 예. 마을 회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점을 저는 확인 안 한 거는 예. 기본적으로 김의겸 의원이 허위라고 본인도 알고 생각한 있었다?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면책 특권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면책 특권에.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가짜뉴스 선동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의 입장과 함께 들어보시죠.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다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당정대 셋이 모두 우르르 몰려와서 저에게 몰매를 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대통령께서 먼저 사과를 하신다면 그때 저도 한번 사과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언급 자체도 국격에 관계된 문제 아니겠냐. 또 김의겸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사과를 고려해보겠다.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거든요. 저희 패널 분들도 굉장히 다른 의견을 보이시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대통령께서 국격을 언급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이 각 정상들이 모이는 세계의 네. 회담장에서 나와서 뭐 대통령실의 해명에 따르면 국내 우리나라 국회를 향해서 이 욕을 했다는 거는 지워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 국격과 관련해서 그때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 출석했을 때도 정의당에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예. 사과할 일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예. 본인을 향한 어떤 의혹 제기에는 국격을 입에 담아서 이걸 제지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해명을 하지 않는다. 이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예. 이 부분 저도 무르익은 상태의 문제 제기는 아니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조차 못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녹취라는 게요. 예. 이 연인 관계였을 때, 그러니까 관계가 친밀했을 때 이 연락이 계속 안 되니까 새벽 3시경에 대화를 나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너 왜 연락이 안 됐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실제로 이걸 가공하려면 예. 뭐 잤다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대통령을 언급하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는 건 상당히 이 사실이 완전히 날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구체성을 띠는 부분이 있고 예. 이 녹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세창 대행이라는 분의 어떤 사실상 자인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런 취재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는 아무래도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신다, 이런 자리를 즐긴다라는 부분이 혹시 국정 운영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국민적인 의혹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예.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판을 키운 건 직을 걸라고 굉장히 좀 상식 이하의 반응을 보인 한동훈 장관에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이 저기서 국정감사장에서 발표를 하려면 네. 적어도 첼리스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인하면 거짓말인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확인할 한 수가 것이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이제 그 대통령이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을 하기 전에 네네. 참모들이 그 적어준 것도 그렇고 대통령 생각도 처음에는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그 자리에서 그 기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봤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을 한 거고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라고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에 사실은 7월 19일 날 저녁 일정을 좀 밝히면 어떠냐. 알려달라 그랬더니 네네. 그거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알리면 보나마나 만찬하고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나갔다고 그럴 거다. 그럼 아니 그러면은 경호처의 기록도 있고 경찰에도 외곽 경비를 하니까 예. 네. 그 기록을 또 내면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아마 경호원 없이 갔다고 그럴 겁니다. 지금 그 야당의 공세가 너무 지금 논리나 어떤 원칙이나 이런 거에 너무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나 대통령실에
대응도 그럴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이 어떤 뭐 면책 특권이 있지만 그게 무슨 짓을 다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국회의원의 그 품격에 맞게 그 권한에 맞게 책임 있는 그 질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단순한 질의를 한 게 아니죠. 분명히 본인이 협업했다고 그랬죠. 그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유튜브 매체하고 그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그걸 드러낸 게 단순히 그 질의라고만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이제 두 가지 수사를 하게 될 겁니다. 첫째는 이 모든 거를 얘기했다는 그 여성 그 첼리스트 분, 그분 경찰 조사 받아야 되겠죠. 고소됐습니다. 두 번째, 그 협업이라는 말 때문에 면책특권 통하지 않습니다. 김의겸 의원도 조사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지리상의 실수라든지 고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체인 우리 여론 형성 과정을 굉장히 왜곡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책 특권과 관련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면책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고 안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첼리스트와 관계된 부분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쉽게 판결 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심야 술자리 의혹을 언급했는데 한 장관은 과거 우상호 의원의 5.18 술자리 논란으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시죠. 거기 갔었냐? 의원님 저 안 갔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질 가짜는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폭력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이 심야 술자리 의혹을 언급했다가 과거 이 5.18 술자리 논란이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이도훈 의원께서 한번 짧게라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2000년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운동권 출신 386이라는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이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5.17 그 5.18 전야제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광주 도청 앞에 있는 그 새천년 NHK라는 그 유흥주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386 정치인들이 그 여성 그 접대부와 함께 이제 술을 마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임수경 그 의원이 그러니까 이후에 의원이 됐죠. 갔는데 임수경 의원은 사실 잘 모르고 그 5.18 관련해서 NHK에서 인터뷰하는 줄 알고 갔다고 그쪽 잘 아는 분이 그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유흥주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임수경 씨가 딱 나타나니까 우상호 의원이 그걸 보고 좀 술은 취했겠죠. 좀 욕을 하면서 네가 여기 왜 왔냐 막 이러고 해서 임수경 의원이 이제 그걸 상황을 글을 올렸는데 당시에 그 젊은 피라는 그 우상호 의원 비롯해서 송영길, 김민석, 김성호 의원 그다음에 박노해 시인 이런 분들이 참 우리가 보면은 혀를 찰 정도의 행동을 그것도 5.18 전야제 광주 전남 도청 앞에서 했다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비판을 했고 지금도 이제 우상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 의원은 지난번에 대선 패배 이후에 나름대로 당을 비대위원장으로서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후에 그 당을 추스리는 역할을 맡게 될지 않을까 이 당내 이런 논의도 있는데 이번 일로 해서 그것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으셨지만 우상호 의원이야말로 한 장관은 또 우상호 의원이야말로 5.18 당시 유흥주점에서 여성에게 좀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분 아니냐 이러면서 좀 강하게 역공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좀 정면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요. 전면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의겸 의원이 저는 이게 좀 비열하다 이런 단어가 좀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게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게 뻔히 아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완전히 도리어 한동훈 장관이 몰리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아까 이도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청와대 용산에서 경호원 일지라든가 대통령의 그날의 그런 일지
그 행적을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네네. 만약에 그 용산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김의겸 의원의 그런 고의 부분이 이게 희석화되면서 마치 이 사건 자체가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예. 뭔가 입증하는 자세로 가버리면 그 김의겸 의원이 최초로 아 이게 허위일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이 희석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 특권의 대상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수사를 해서 예. 그 이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김의겸 의원이 스스로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좀 바꿔서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글쎄요, 뭐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뭐 비열하다는 표현까지 좀 썼습니다만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입장은 이해할 것 같은데 그 우상호 의원의 그 2004년까지 소환해서 대응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이십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해를? 일단 그런 자리가 없으면 없다. 그리고 이 의혹 제기가 잘못된 걸로 보인다라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잖아요. 예. 근데 이게 코너에 몰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언행에 있어서 사실상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호 의원 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죠. 본인도 서울시장 등등의 여러 요직에 나올 때마다 본인이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아픈 지점이라고 누누이 사죄를 했습니다. 그것을 굳이 소환해서 지금 등가하면서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왜 이렇게 오히려 날선 반응 그리고 과한 반응이 나올까? 본인의 직까지 걸겠다? 당신은 뭘 걸겠냐라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태도를 왜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사실 김용판 의원의 조폭 그 자금 사진 뭐 이게 받았다 뭐 이런 거 누가 해명했냐면 이재명 당시 지사 쪽에서 해명을 했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안이 터지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밝히신 사람이 빨리 밝혀서 사건을 종결짓는 게 나은 것인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생과 경제가 진짜 경각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술집을 출입을 했네 안 했네 뭐 변호사를 만났네 안 만났네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빨리 이 소란이죠. 소란이 해소가 되길 바라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거의 국회의원 이상 가는 행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국회의원보다도 뭐 더 센 입장 아닌가. 보통 장관이라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국민이 뽑은 선출직입니다. 장관은 임명받은 분이에요. 그러면 권위가 국민의 대표가 있는 것이지 장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점잖게 잘 받아서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훨씬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한테 대한 자세인 것인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그 가짜 뉴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수사에 이미 대상이 됐고 가짜 뉴스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주장한 사람들이 본인들이 이게 진짜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이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제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뭐 아무에게나 해도 면책이 되고 국회의원은 아무에게나 갑질해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왜 그래야 되죠? 그리고 왜 그 기업이나 왜 장관들은 당하고만 있어야 되죠? 저는 한동훈 장관이 더 강력하게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도 잘못하면 비판받고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게 공정이고 그게 상식 아닌가요? 무리한 의원들의 아무 말 대잔치, 무리한 의원들의 갑질, 무리한 의원들의 어떨 땐 조작과 공작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됩니다. 아니,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 책임지는 방식은 뭐냐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책임 정치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야권 내에서도 김의겸 의원이 좀 섣부른 의혹을 제기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반박하게 하고 여기서는 더
공격할 거리가 사실은 없는 그러니까 작전의 미스 뭐 그런 거 아닌가. 그 문제 제기가 근거 없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좀 지양돼야 될 일이다. 자, 지금 들어보셨습니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이 증거는 나오지 않고 논란만 커지면서 혹시 민주당의 역풍이 닥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윤미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럴 우려도 있죠.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그 정치적인 대가는 전 김의겸 의원이 당연히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저는 법무부 장관의 해명이 약간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날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술을 마셨다는 날짜. 왜 그 첼리스트 여성을 직접 취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여성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자연인으로서 이게 있다 없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의 업무 보고를 넘겼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로 왜 갑자기 업무 보고가 취소됐을까? 그 즈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가짜 뉴스다라고 현 단계에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인가? 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들어가 있고요. 결과가 뭐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닌 것 같아 보여서 결과가 나오면 진위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짚어보겠습니다.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여 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본부장 어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돈을 건넬 당시 경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돈의 성격이 경선 자금인 것이 사실이면 수사는 정병최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선 자금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 소환,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요. 여기서 그 최고의 전략이 뭘까 생각을 좀 해보면요. 아마 그 묵비권이겠죠. 아예 말을 안 하겠죠, 그냥. 그래서 지금 묵비권인 겁니다. 네, 그렇죠. 김용 부원장의 전략은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검찰에서 입증하는 건 저는 돈이 김용 부원장한테 간 것까지는 다 입증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과연 어디다 썼냐. 그렇겠죠. 결국 사용처잖아요. 경선 자금으로 썼다고 이미 그 유동규 입에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묵비권으로 가는데 지금 검찰은 결과적으로 김용 부원장이 입을 닫아도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걸 사용처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물증을 확보하거나 다른 사람의 진술을 확보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호남 지역에 김용 부원장이 경선 자금으로 썼다면 불법으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한 명이라도 해준다면 그러면 저는 이거는 그 이재명 대표 바로 즉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물증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금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추측을 해주셨는데 검찰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 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현재 김 부원장은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증이나 좀 진술이 필요할 텐데 이거를 좀 받아내기 힘들다면 혐의 어떻게 될까요?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온 얘기는 물증은 돈을 건넬 때 사용했던 백이나 박스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을 그러면 주고 그 박스는 다시 받아오나요? 그럼 그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유동규에서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된 그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남아있는 거는 유동규 씨가 지금 전달했다는 얘기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김만배 씨에 의하면 유동규 씨가 우리 거 현재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배당된 700억인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치 자금이 아니죠. 그게 원래 뇌물로 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 자기 달라 그러는데 그걸 왜 정치 자금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는 것인지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혼선이 지금 검찰 수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치 자금이 넘어간 것에 어떤 증빙 자료가 없는 한 계속해서 이러한 지리한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원도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보도만 보더라도 그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그 흔적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받은 사람의 증언보다는 이제 준 사람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언인데 예. 유동규 씨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민용, 그다음에 이 이사, 남욱 이런 분들의 일관된 진술이 있고 예. 또 그동안의 저 조사 과정에서 돈을 담았다는 종이 상자, 그 종이 상자는 유동규가 김용현한테 보냈다는 종이 상자가 아니라 정민용 이런 남욱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유동규 씨한테 보냈다는 종이 상자고 가방, 차용증, 메모, CCTV, 신용카드, GPS 이런 증거가 있고 예. 또 돈을 건넸다는 4월에 그 김용 씨가 유동규 씨 사무실 유원홀딩스에 방문했다는 증언, 그거는 김용 씨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예. 돈이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검찰이 김용 씨만 조사한 게 아니라 이재명 캠프의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예. 캠프 당시에 그 김용 씨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냐 그렇게 물어가지고 예. 조직과 자금을 담당했다는 진술까지 얻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알겠습니다. 유동규 씨가 구체적으로 광주에 뿌릴 돈이라고 용도까지 얘기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다가 1억 원을 돌려받았어요. 받았으니까 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왜 김용 씨를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을 했느냐. 그때 돈 받을 때 김용 씨는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그 경기도 대변인 하다가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이고 그러나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대표가 만약에 관련된 게 나오면은 예. 이 대표는 뇌물로 의율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의 입이 열렸다는 얘기고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 전 본부장은요, 죄 지으면 흔적이 남는다면서 자신만만한 입장이고요. 자신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작심 발언을 이어가는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 같은 경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증거가 그때 버리고 가셔서 혹시 있으신 건가? 아니요. 클라우드 다 열어드렸고 검사가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했어요. 그분이 했던 것들이 이제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으니까 다 사람의 행적이 남게 돼 있죠. 그건 지울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자신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는 있죠. 클라우드에 예. 많은 이 자료가 아마 축적돼 있을 거고 비밀번호까지 검찰에 넘겼다는 건 예. 그냥 이 혐의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네. 그런데 이제 본질적인 거는 저는 이 검찰 수사가 다소 산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왜냐하면 이런 돈의 흐름은 객관적인 물증이라는 게 상당히 없습니다. 이걸 뭐 목격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을 많이 취합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유원홀딩스에서도요. 돈을 주고받았다는 대장동 일당의 목격담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 정도고요. 네네. 대장동 일당의 진술들도 종합하면 유동규로 흘러들어갔다는 거지 그게 김용한테까지 갔다라는 거에 증빙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통상에 은밀한 자금을 전달하는데 예.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보도 내용들을 보면 예. 길에서 줬다. 예. 뭐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박스를 자택 압수수색 등등에서 남아있다. 봉투가 남아있다. 가방이 있다. 네. 이것도 사실 통상의 사건에 견주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짧게 좀 짚어볼게요. 이번 상황에서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죠. 이 남욱 변호사가요. 대장동 사업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요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정미경 최고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도 이거 보고 예. 그 상상이 좀 가는 게요.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하고 있는데 증인인 정영학 그 변호사에 대해서 예. 직접 신문하겠다고 남욱 그 변호사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직접 자기네들끼리 말하자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법정에서.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 그 당시에 그 이제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요. 네네. 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대장동으로 받은 그 이득이요. 그렇죠. 수천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이득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얼마나 흘러갔을까? 그건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을까? 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키 포인트를 지금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우리 셋이 모여서 얘기했을 때 김만배 씨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김만배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남욱이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25%만 받고 떨어져라.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 지분 나는 12.5%고 나머지는 이재명 대표 쪽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군요. 이재명 측에 어떤 지분이 있다면 돈을 달랠 이유가 없잖아요. 정치하고는 왜 달라고 그럽니까? 내 돈이 자기 돈인데? 내 돈 내놓으라고 부동산으로 그러죠. 묶여 있으니까요. 아니 그거는 현금을 사실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정치자금의 어떤 얘기를 지금 끄집어냈잖아요. 검찰이. 사실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통해서 배임과 뇌물이 이 대장동 사안에서 가장 포인트였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 실질적으로 지분이 있다면 사실상 뭐 정치자금 원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